안녕하세요.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. 캐나다의 트루도 수상은 전혀 필요치 않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으로써 그동안 리버럴로 위장을 하면서 숨겨왔던 본인의 그 극좌파 전체주의 그 독재자의 본색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. 이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Trudeau invokes emergency powers against truck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트루도는 그 트럭 운전사들에게 국가 비상사태권을 선포를 했다. 이것은 이 계엄령에 준하는 건데 전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일을 한 거죠.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는 슬라이드는 Trudeau cracks down on protesting truckers 이렇게 그 트루도는 항거하는 트러커들을 찍어 누르다 이런 얘기입니다. 크랙다운은 이제 찍어 누른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자기 말로도 계속해서 fringe minority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. fringe minority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소수라는 얘기예요. fringe는 아주 그 얼마 안 되는 주변에 그 정말로 얼마 안 되는 끄트머리에 붙은 몇 안 되는 이런 뜻입니다. fringe가. 그 minority는 아시다시피 이제 소수라는 얘기고 정말로 얼마 안 되는 소수의 그 트럭 운전사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자기 말로 계속 그래놓고 무슨 국가 비상사태 계엄령에 준하는 이런 그 선포를 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.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지금 그 퀘벡하고 온타리오하고 사스캐치완이 전부 다 이달 말하고 3월 중순까지 백스 맨데일하고 백스 패스포트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 철회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 퀘벡에서도 그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한테 물리려고 했던 그 벌금도 이젠 철회했고 3월 14일까지 백스 맨데이트를 끝내는 걸로 철회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온타리오는 그동안에 이제 그 위축되어 있었던 그 경제 활동을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식당이라든가 상점, 몰 같은 것도 이제 점진적으로 뭐 30%, 50% 이런 식으로 캐패시티를 늘려가면서 열기로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스캐치완도 그 백스 패스포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이달 말까지 끝내기로 했어요. 이런 식으로 캐나다 전체가 지금 백스 맨데이트를 끝내는 걸로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무슨 그 Emergency Powers Act를 동원해 가지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합니까?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해지니까 이때 이 확 쥐어잡지 않으면 힘들겠다 하니까 이 선포하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.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온타리오하고 퀘벡은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그 주입니다. 그래서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,400만, 1,500만 정도까지 이렇게 보고 인구가 또 그 퀘벡은 한 900만 정도 되는 이러한 큰 주입니다. 캐나다는 이 두 주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. 저쪽 태평양 쪽에 이제 그 브리티시 콜럼비아에 밴쿠버가 있는 거기에 이제 인구가 좀 있고 나머지는 되게 그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가 한 3,7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온타리오 주하고 퀘벡 주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풀기로 시작을 하면 캐나다의 60% 인구가 이 두 주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끝난 겁니다. 과반수 이상이 이제 자유스럽게 가자 하고 풀려고 하는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. 트럭 운전사들한테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뭐 캐나다의 트러커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강력한 그 시민 항거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프랑스에서는 그 시민 그 저항 운동과 경찰 측이 마찰이 된 게 너무 심했습니다. 제가 그 트위터하고 이런 데서 피드가 올라오는 걸 좀 봤는데 경찰이 시민을 구타하고 폭력을 하는 걸 봤습니다. 자유평등 박애가 국가 그 건국의 그 이념인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 마크롱의 그 좌파 정권도 본색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
이 리버럴로 위장한 그 세계의 이 좌파 정권들이 어째서 이렇게 그 본색을 드러내는지,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러한 그 본색을 드러내는 그 뒷배경에는 이 잘못된 사상과 왜곡된 이념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, 이런 것들을 그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전에 잠깐 제가 그 지난주에 저의 일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모습도 이제 잠깐 찍어서 올리고 이랬는데,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또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미국의 대학이 좌편향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그 우파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뭐 해도 되느냐, 그런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, 뭐 괜찮습니다. 그래도 학원이라는 데는 아직 미국에 그 아카데믹 프리덤이라고 해서 교단에 섰을 때는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뭐 다이렉트리 책임을 묻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물론 그 좀 보이지 않는 그 팽배해 있는 그런 그 분위기는 있어요. 뭐 워낙 그 다 좌편향이 돼 있는 교수들이니까. 그러나 뭐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. 뭐 보셨다시피 저는 그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, 뭐 마스크 쓰지 않고 강의하는 교수들은 상당히 많습니다. 근데 규정상에 학교 건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항상 써야 합니다. 강의할 때도. 근데 저는 그냥 벗고 하죠.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누가 크게 뭐라고 그러진 않습니다. 다행히 매사추세츠 그 주지사의 그 명령에 의해서 이번 달 말 2월 28일 날 그 매사추세츠주는 이제 공공장소 그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규정이 없어집니다. 그래서 대학도 그날 맞춰서 없어지기 때문에 좀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페이팔하고 제 은행 계좌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몇 명 계신데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좌파들이 리버럴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난 한 7, 80년 동안 전 세계에 각계각층에 침투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좌파인지 리버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극좌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미국 같으면 민주당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에는 이런 리버럴한 당에 그 침투를 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세상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을 아시면 됩니다.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 19세기 말에 이제 그 태어나서 46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어요. 이탈리아 공산당 총서기장을 했던 사람입니다. 한 2년 정도 했었는데, 그런데 이제 무솔리니의 그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오면서 베니토 무솔리니가 이 사람을 그 체포를 해서 이제 감옥에다 넣습니다.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상당히 오래 있었는데,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많아요.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. 근데 그 책이라기보다도 이제 노트북입니다. 자기 노트에다가 쭉 쓴 건데 한 30여 개의 다른 종류의 그 역사라든가 뭐 사상, 또 뭐 종교, 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썼습니다.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도 쓰고, 그 한 3,000페이지 정도를 토탈 이렇게 해서 썼는데,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쓴 그 노트 중에 cultural marxism, 그러니까 cultural hegemon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헤게모니는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hegemony 이렇게도 발음하지만 hegemony 이렇게도 발음을 합니다. 둘 다 맞는 거예요. 그래서 hegemon이라고 발음을 하거나 hegemon이라고 해도 되는데, cultural hegemon이라는 책을 썼어요. 이 cultural hegemon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.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불가능한 것은, 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든 것은, 이 부르주아 계층이
사회의 각계각층의 모임에 다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학교, 뭐 정계, 또 회사, 교회, 또는 하다못해 뭐 친목회 같이 모이는 이런데, 그 다음에 동네 무슨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도 부르주아들이, 그 인텔리계층의 부르주아들이 이러한 모든 조직의 그 부르주아의 문화와 금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계급에서 아무리 혁명을 하려고 하고 이 부르주아를 뒤집으려고 해도 이게 불가능하다. 보이지 않는 그 문화, 이 벽을 넘어야만 우리가 사회주의 혁명을 할 수 있다.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고, 그 내용을 쓴 게 Cultural Hegemon이라는 책인데,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마르크스주의는 잘 압니다. 그리고 레닌도 잘 알아요. 레닌주의도. 근데 이 그람시는 잘 모릅니다. 안토니오 그람시는. 근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, 미국과 유럽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기에 엄청나게 그 좌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친, 바보같이 총칼로 혁명을 하지 말고 부르주아랑 똑같이 문화적으로 혁명을 해야 된다. 이 사람의 그 주장은 그겁니다. 그 문화라는 것은 어떤 타고난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만들어지고 발전하는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. 이 그람시는.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 문화 전쟁에서 이기려면 그 안에 파고들어서 이 부르주아가 만들어 놓은 문화를 조금씩 좀먹으면서 이것을 오랜 장기간에 걸쳐서 뒤집어 엎어야 된다. 그러려면 결국은 이것도 전쟁인데, 총칼을 쓰지 않는 전쟁인데, 전쟁을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. 뭐냐면 하나는 War of Position이라고 합니다. War of Position이 첫 단계고, 두 번째 단계가 The War of Maneuver 단계로,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, 포지션이라는 건 뭡니까? The War of Position. 그러니까 War of Position이라는 것은 자리 잡기 전쟁이라는 얘기예요. 그 포지션이라는 건 자리 잡는 거니까. 그러니까 일단 War of Position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리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에 War of Maneuver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사람의 이 Cultural Hegemon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그럼 War of Positioning은 어떻게 하느냐? 자, 이 이 혁명원들이 교회, 뭐 회사, 학교, 뭐 이런 단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. 다 들어가서 여기서 포지셔닝, 자리를 잡는데,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면, 이 사람이,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이 철학가이고 그 작가이기도 하지만 정치가이고, 또 뭐냐면 이 사람이 링귀스트예요. 그 언어학자입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어를 가지고 이 부르주아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이 컬처럴 헤게모니에서. 그러면 언어를 가지고 어떻게 넘어뜨리느냐? 그게 바로 이 political correctness의 시작이에요. 그래서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사람이나 이런 대중 앞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는 거죠. 그래서 말을 잘못하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대중이 받아들이기 좋은,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, 또는 뭐 여성들의 어떤 심금을 울리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게 political correctness입니다. 그러니까 이 안토니오 그람시는 political correctness의 아버지라고 얘기해도 돼요. 이 사람이. 그러니까 이 political correctness를 이용해서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선점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이전에는 흑인을 니그로라고 그랬어요. 니그로.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흑인을 니그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그러니까 저주하는, 욕설로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습니다. 그냥 그런 말을 썼던 거예요. 보통 니그로라고. 흑인들 자체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. 그런데 이 좌파 안토니오 그람시의 영향을 받은 이런 미국의 민주당, 그때는 뭐 민주당이라기보다도 좌파들이죠. 공산주의자들하고
이쪽에서 이 니그로라는 말은 매우 혐오스럽다. 그리고 저주하는 말투 같다.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지 말고 백인을 화이트라고 하니까 니그로는 그냥 블랙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블랙이란 말을 썼습니다. 그래서 1960년대부터 쭉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 보고 블랙이라는 말을 쭉 써왔었어요.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, 15년 전 이때부터 또 미국의 좌파 민주당이 이 단어, 언어의 게임을 또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블랙이라는 말이 매우 혐오스럽고 인종차별적이다. 그러니까 이 블랙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이 사람들이 온 지역이 아프리카니까 African American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. 블랙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. African American. 이 사람들도 미국인이고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왔으니까 African American이라고 해야 된다. 또 한국인이나 중국인들은 뭐 Korean Chinese 하지 말고 뭐 Asian American 이렇게 해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가지고 장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한 15년 전에.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은 거의 그 블랙이라는 말도 쓰긴 쓰지만 African American이라는 말을 씁니다. 안 쓰면 마치 그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이렇게 면박을 주고 이래요. 특히 그 방송 같은 데서. 그러니까 그게 이제 political correctness예요. 뭐 그런 말을 쓰면 어떡하냐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뭐냐면 이겁니다. 우리가 옛날에 집에 그 1960년대 제가 자랄 때 70년대 이때는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집에 가면은 그 식모가 있었어요. 뭐 없는 집도 있었지만 있는 집도 많았습니다. 그 당시에는 식모가 꼭 서울 사는 사람들이 그 뭐 부잣집이라고 그래서 식모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그냥 웬만하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뭐 시골에서 뭐 잎 하나 던다 해가지고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한국이 뭐 어린 딸애를 이제 어디 보내면 와서 식모를 살고 이랬었는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면 뭐 전혀 믿기지 않겠습니다만은 60년대, 70년대는 그랬습니다, 한국이.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식모 이렇게 하다가 한국에도 이 좌파,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민주당이겠죠. 여기서 이 안토니오 그램시의 이러한 그 컬처럴 헤게모니를 뭐 배워왔겠죠. 미국이나 뭐 어디 유럽에서 프랑스 같은 데서. 그래가지고 이걸 쓰기 시작한 겁니다. 한국도. 그래서 식모라는 말 자체가 혐오스럽다. 그래서 뭐 이걸 이제 가정부라고 바꾼다고 하는 것 같아요. 제 기억에 80년대인가 뭐 그때쯤에. 그러다가 그 나중에는 이제 가정부도 이게 뭐 간호부, 가정부, 뭐 청소부 이러는 것도 뭐 듣기가 좋지 않다. 그래서 또 일본식 표현이다. 뭐 이래서 뭐 가사 도우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. 제가 뭐 한 20여 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좀 거북하죠. 왜냐하면 한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적응이 잘 안 됩니다. 그런데 뭐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청소부도 아주 듣기가 거북하다. 이제 환경미화원이라고 해야 된다. 또 언젠가는 보니까 그 강간이라는 말을 쓰면 또 뭐 안 된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니까 뭐 성폭행이라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한국에서. 이것들이 다 좌파들이 단어를 가지고 안토니오 그램시의 어떤 강령에 의해서 사회의 그 언어의 그 사용을 선점하는 그 수법입니다.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성폭행이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냥 폭행이면 폭행이고 그냥 아니라 뭐 강간이면 강간이지 성폭행이 뭐냐 그 정의가. 물론 뭐 좌파들이 정의를 다 정립을 해서 만들어 놨겠죠 지금은. 저는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.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쭉 써오던 단어에 그 큰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단어 자체가 뭐 불확실한 면이 있다거나 해서 바꾸는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. 언어라는 건 또 변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세월이 흐르면서.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그 말을 공격하는 거예요. 표현이 좋지 않다. 아주 듣기에 거북하다. 뭐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.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말을 바꾸는 겁니다. 그래서 사람들 입을 막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쓰거나 하면 면박을 주고 마치 그 무식한 사람 아니면 배우지 못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네들이
선점한 말만 쓰도록 하는 겁니다. 이게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그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령을 내린 겁니다.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롤레타리아 운동을 전개해야 된다. 교회라든가 학교 같은 모든 단체에 침투해서.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언어를 선점함으로써 이 우파라든가 또는 이 프롤레타리아 그 부르주아지 계급이 자기네들이 쌓아온 이 문화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너뜨려야 된다라는, 여기에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은 물론이고 프랑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의 그 좌파들이 이런 식으로 침투해 가지고 이 정치라든가 이 사회라든가 이런 면에 그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근데 일반인들은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그 언어의 변화에 순응하는 그런 정도 차원에서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넘어간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 꽤 됐습니다. 5, 6년 전인가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일제시대라는 말을 했는데, 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라고 그래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워낙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쓰던 말이 있으니까 그 익숙하지가 않아서 강점기가 뭐냐 그랬더니, 강제로 일제가 그 조선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었던 기간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일제강점기라고 그런다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이야기하던 지인하고, 그 사람도 지식인입니다. 그래서 그 강점기라는 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. 왜냐하면 그 고종이 이완용이를 브로커를 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건데, 일제에다가 그게 어떻게 해서 강점이 그렇게 했느냐. 물론 일본이 강압적인 방법이라든가 또 강하다 조약 이후로 뭐 재물포 조약이라든가 이런 몇 개의 조약을 통해서 그 조선이 원치 않았던 것을 한 거는 있습니다.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고종이 한국을, 그 당시의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길 때는 뭐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, 고종이 그 당시에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이완용 대신을 그 자기가 나라를 팔아서 일본으로 팔아먹는데 그 브로커로 쓴 거예요. 그리고서 이제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았다라고 소문을 퍼뜨려서, 이완용은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집인가 어디에서 그 몰려가는 저 백성들한테 맞아 죽은 걸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. 아무튼 그 이완용 그 당시 그 총리 대신은. 그런데 이완용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 개인 국가였거든요. 조선이라는 것은 이성계가 세우고 나서 고종 때까지 개인이 오우너, 요즘 말로 하면 개인이 오우너가 되는 전권을 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였어요.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나라를 팔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불가능한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좀 애석한 게, 왜냐하면 자라나는 2세들이 역사를 올바로 알아야지만 국제사회에 나와서도 외국 사람들하고 정확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만약에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완용이가 당시에 그 프라임 미니스터였는데, our prime minister 이완용 sold the country to Japan, 만약에 우리 그 총리 대신 이완용이가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었다라고 얘기하면,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외국인은 이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. 어떻게 프라임 미니스터가 나라를 팔지? 그 고종 왕이 있을 텐데. 이렇게 생각하죠. 그건 상식인 거예요. 그런데 우리 그 한민족은 고종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완용이가 나라를 팔아먹은 걸로 이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고종이 머리를 쓴 거죠.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은 자기는 뒤로 빠지는, 이제 뭐 그런 건데, 우리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알고서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지만, 미국이든 국제사회든 어디든 뭐 독도 문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올바로 이야기를 하고 따지고 대처하고 변호하고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고. 근데
그걸 왜곡해서 그냥 편의상 이렇게 바꾸면은 그거는 나중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도대체 이러한 그 좌파의 전술 전략, 그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게 뭐고, 이런 식으로 스물스물 infiltration이라고 그러죠. 각 교회, 지금 학교, 지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, 이런 성직자라는 분들도 그 정말로 성직자인가라는 게 의심스러운 사람들도 있어요. 물론 거의 대다수의 그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들은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로 올바른 성직자들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소수, 보기 드물게 이 소수의 그 카톨릭 신부라든가 또는 그 소수의 그 목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좀 의심스러운 때가 있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익히 본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. 물론 소수죠. 다 그렇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. 이러한 그 사상에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을 한다고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을 가지고 부르주아는 다 쳐부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왜곡되고 편향된 이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각계각층에 상당히 많습니다. 특히 방송국 같은 데 가면 CNN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머리는 없는데 인물이 좋은 사람들을 다 앉혀놓은 거예요. 2000년대에도 그 연구를 많이 했지만 그 인물이 잘생겼으면, 여자고 남자고 잘생겼으면 그 사람의 인텔리전스 레벨도 높을 것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특히 CNN 같은 데 보면 여성 앵커든 남성 앵커든 이렇게 인물이 좋고 한 사람이 앉아서 막 거짓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뉴스로 믿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언어에 선점을 당한 겁니다. 좌파들한테. 특히 요즘에 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misinformation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COVID-19에 대해서도 misinformation이 많다. 그래서 이게 문제다. 이런 misinformation을 트럼프나 공화당 쪽이 퍼뜨린다.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. 그러나 이 misinformation이라는 게 뭐냐면 알고 보면 이게 잘못된 정보라는 얘기인데 이걸 알고 보면 자기네들이 하는 말하고 맞지 않으면 다 misinformation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. misinformation 아닙니다. 많은 경우가 올바른 경우인데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는 것도 건강에 오히려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것.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natural immunity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면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방 접종을 맞음으로써 면역을 강제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내추럴 이 이뮤니티도 있죠. 네, 그런 거는 인정하지 않고 근데 내추럴 이뮤니티를 주장하면 그게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부스터 샷까지 다 3차 접종까지 한 사람도 병에 걸린다. 걸린 사람 많습니다. 제 주변에도 제 친척들도 있고. 그런데 그것도 미스인포메이션이다. 이런 식으로 자꾸 퍼뜨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내러티브, 자기네들이 밀고 나가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맞지 않으면 다 미스인포메이션이라고 치부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의 행태를 잘 알아야 되겠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마스크 맨데이트이 끝납니다. 이 매사추세츠는 이제 2월 28일 날 끝나게 돼 있는데 그 마스크 맨데이트이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이 산업과 경제를 죽이고 많은 비즈니스를 갖다가 뱅크럽시로 몰아넣고 파업을 하게 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한 죄가는 이야기하지 않고 틀림없이 이제 마스크 맨데이트 끝났다고 이게 자기네 공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마스크 안 써도 된다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의 어떤 위선이라든가 히포크리시를 잘 알아야 되겠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.
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그리고 많은 분들과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뵙겠습니다.